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첫 번째 찍는 게 아니에요. 아까 찍다가 정말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오류가 생겨가지고 정말 열심히 찍었는데 이 사라지니까 허무하네요. 다시 하려고 하니까 뭔가 아, 해야죠, 뭐 해야죠. 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 이제 점점점 삼국이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삼국이 통일되는 과정을 한번 보고, 그리고 남북국에 관한 걸 보고 후삼국 이렇게 보면 끝나거든요. 자, 통일되는 과정을 보기에 앞서서 고구려와 수당가의 전쟁도 통일 과정에서 한번 빼놓지 않고 봐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했던 이 고구려에 관해서 아주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면서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6세기 후반부터 7세기 초에 국제 정세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2학년 때 배웠지만 위진 남북조를 수나라가 통일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수를 견제하기 위해서 고구려가 돌궐과 연합을 했고요. 그리고 신라가 한강을 차지하죠. 누가 진흥왕이 성왕이 뒤통수 쳐서 뺏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고구려가 백제와 연합을 맺게 되었고요. 백제는 왜와 이미 연합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보면 돌궐, 고구려, 백제, 왜 이렇게 남북 세력이 하나의 한 축으로 외교를 맺게 된 것이고요. 신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신라는 한반도에 편이 없어요. 나머지 다 적이고요. 그래서 고립된 상황에서 자신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 세력을 끌어들이게 되었다. 그래서 수나라, 그리고 수는 금방 망했기 때문에 당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수당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고백의 남북 세력, 수당신의 동서 세력. 그래서 이걸 합쳐서 십자 외교라고 해요. 열십자, 한자 열십자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의 대립이 이루어지는 상태였고, 요걸 머릿속에 넣어두고 보면 좀 좋아요. 그래서 수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 고구려가 먼저 이 중국 이 수에 선제 공격을 했어요. 선빵을 먼저 날렸고요. 그에 대한 대응으로 수나라가 수문제 때 30만 대군을 끌고 왔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워낙 뭐 100만 이런 걸 많이 봐서 별로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는데 든 병력이 50만이에요. 근데 30만을 끌고 고구려를 치러 온 겁니다. 고구려가 대단한 거죠. 근데 막아냈어요. 그 진짜 미친 거죠, 사실은. 30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자, 그렇게 막아냈고, 그 다음 수양제 때, 훨씬 더 많은 병력으로 이번엔 쳐들어오게 되죠. 대오나 만들고 하면서 병력을 막 조달합니다. 여러 가지 물품이랑. 그러면서 113만이라고 하는 공식적으로, 어마어마한 대군을 끌고 왔는데, 사실 요거는 공식적인 거라서 거기에 전투 병력뿐만이 아니라 뭐 보급병이나 여러 가지 기타 뭐 병력을 합치면 400만이 넘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보지 않더라도 113만이라고 하는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이 숫자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가장 큰 규모의 세계대전으로 볼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그걸 또 고구려는 막죠. 고구려는 미친 나라입니다. 자, 요동부터 막혀서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별동대를 꾸려서 보냅니다. 근데 별동대가 30만이에요. 그래서 우중룬이 30만을 끌고 평양성을 공격을 했는데 을지문덕에게 완전히 대패하게 되죠. 요걸 살수대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일 살자 해서 수를 죽인, 아주 크게 죽인 전쟁 해서 살수대첩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를 하면 되고요. 실제로 살수라고 하는 것은 청천강이라고 하는 강 이름입니다. 살수. 자, 그 결과로 수나라는 대우나 만들었죠. 그래서 무리한 토목공사, 그리고 고구려 원정 실패로 국력이 쇠퇴가 됐고요. 그러면서 각지 반란으로 인해 멸망을 당했고 당이 건국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여수장 우중문시라고 해서 수나라 장군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요 내용 자체가 사실은 을지문덕이 요 우중문을 굉장히 조롱하고 있는 내용과 뭐 어찌 보면 협박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문제들에서 요런 거 여수장 우중문시를 내놓고 요 당시에 뭐 정세 국제 정세라든지 아니면 뭐 고구려와 수하의 전쟁에 관해서 묻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여수장 우중문시가 나오면 아 요거는 여수 전쟁이다 이런 거 같이 연결해서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당가의 전쟁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수나라가 규모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우리가 와 엄청나 113만이라고 이 주는 어마어마한 이제 스케일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엄청난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것도 어마어마했지만 어쩌면 고구려에 있어서 훨씬 더 힘든 전쟁은 당가의 전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일단 당은 아주 오랫동안 전쟁을 해야만 했고요. 그리고 당이 아주 끈질기게 정말 많은 병력을 계속해서 보냈기 때문에 고구려 입장에서도 수를 정말 어렵게 막은 상황에서 당과도 계속 오랫동안 전쟁을 이어가는 것은 나라의 결국은 계속해서 좀 부담이 쌓이는 상황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당이 처음 건국됐을 때는 아무래도 나라가 새롭게 생겨나서 안정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고구려에 먼저 화친을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화친을 맺는 상태였는데 문제는 당태종이 즉위하면서 좀 외교 노선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고구려에 압력을 넣게 되고 그래서 고구려는 이 당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국경의 천리장성을 축조합니다. 요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담당자가 바로 연개소문이었어요. 자, 근데 갑자기 뭔 연개소문이 정변이냐 이런 건데 어떤 거냐면 당태종이 이제 고구려에 압력을 넣기 시작하면서 고구려 내에서 당에 관해서 노선이 좀 달랐어요. 다른 이제 파가 갈리게 됩니다. 한쪽은 화친하자, 그냥 우리가 숙이고 들어가자 이렇게 보는 것과 무슨 소리냐, 맞서 싸우자 이런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반대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내부적으로 되게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개소문이 안 되겠다 해서 자기가 정변을 일으켜서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고 자기가 엄청나게 당에 대해서 강경책을 사용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연개소문은 자기가 막 대망리지라고 하는 관직에 올라서 어마어마한 이제 권력을 누렸던 인물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대망리지라고 하는 뭐 관직을 만들어서 스스로 대망리지가 되고 뭐 이런 것들 보면 되게 우리 2학년 때 배웠던 크로멜의 뭐 호국경 체제 이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기도 해요. 자, 어쨌든 이 영개소문의 정변을 구실로 당은 호시탐탐 이제 언제 쳐들어올까 구실을 찾고 있었는데 이걸 핑계 삼아 쳐들어오게 됐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동에서 조금 힘들었지만 대대적으로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요동들을 함락을 하고 오다가 안시성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한 요동의 성이 있는데 결국 여기서 막혀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병력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안시성 싸움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안시성이라고 하는 이 전투가 되게 중요한 전투인데 여기에서 누가 뭐 어떤 식으로 활약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게 조금 문제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안시성의 성주가 옛날에는 뭐 양만춘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양만춘이란 사람의 실존 여부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안시성 성주와 당시 요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합심을 해서 잘 막아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시성 성주 누군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여러 과정을 다 빼고 딱 요거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수와의 전쟁, 수를 우리가 결정적으로 막아낸 전쟁은 살수대첩이다. 헷갈리지 않겠죠?
수를 죽인 전쟁, 살수대첩 이렇게 생각하고요. 당가의 전쟁은 안시성 전투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문제들에서는 섞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살수대첩은 수, 그리고 안시성 전투는 당 이렇게 연결시켜서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구려 승리의 원동력으로 강력한 군사력, 고구려 자체가 워낙 무예를 숭상하는 나라였고요. 전술, 정신력, 성곽기술, 고구려의 성곽기술은 좀 대단히 뛰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든성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죠. 다음 요동지방의 철강지대 확보하고 있으면서 고구려의 이제 개마무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철기병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장갑을 잘 하고 있는 무장을 잘 하고 있는 그런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보일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 승리의 의미를 우리 민족을 구한 방파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굉장히 의미부여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맞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고구려가 안 막았다면 누가 막았을까요? 백제 신라 막았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구려의 이 승리는 굉장히 값지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이들이 민족을 우리가 막아내야지, 우리 민족을 위험에서 구해내야지 이런 생각은 아마 없었을지 않았을까요? 자, 그 다음 삼국 통일의 과정을 일단 봐야 되는데 백제의 마지막 왕이 의자왕이란 사람이죠. 의자왕. 우리 보통 의자왕, 삼천궁녀 의자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자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롭고 자비로운 왕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효심으로 뛰어났던 유명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정치도 처음엔 잘 했고요. 그리고 효도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인데요. 이 사람의 비하인드 스토리 어떻게 아빠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는 제가 수업 때 설명을 했었고요. 이 사람이 신라를 아주 대대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40여 성을 뺏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을 뺏었던 인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라는 엄청난 위기를 맞았던 때고 당시 이제 한반도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건 바로 고구려죠. 그래서 고구려에 요청을 하러 갔습니다. 김춘추가. 하지만 실패하게 됐고요. 개소문이랑 협의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고구려에 땅 돌려달라 하니까 그럴 수 없다 하니까 자기가 해달란 건 안 해주면서 신라 자기들의 요구만 해달라고 하면 들어줄 리가 없죠. 고구려가. 그래서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당에 이제 가게 됐고, 그래서 당과 이제 동맹을 맺게 돼요. 그래서 나당 동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동맹의 내용은 사실 좀 굴욕적인 외교이긴 한데요. 신라 입장에선 더더욱 이제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별로 그렇게 내키진 않네요. 자, 그래서 신라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쳐야 될 것은 바로 백제이죠. 그래서 당에서 이제 수륙 양면으로 엄청난 대병력을 보내게 되고요. 신라는 그들의 전쟁을 당군에게 보급 역할을 해주면서 같이 전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백제가 의자왕이 그렇게 정치를 잘했는데 결국엔 말년에 좀 점점점 실정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국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사비성이 드디어 660년에 함락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좀 봐야 될 전투가 있습니다. 황산벌 전투라고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관창 그 노래에 나오는 그곳입니다. 자, 요 전투에서 엄청난 결사대를 끌고 왔던 이 계백과 그리고 오만이라고 하는 꽤나 많은 병력을 끌고 왔던 김유신 간의 전쟁인데요. 사실 백제 입장에서는 아니죠.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만큼은 자기들이 꼭 자기 손으로 끝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유신이 결국은 멸망시키러 왔던 것인데 요 전투에서 계백의
처음에는 3번을 싸워서 이깁니다. 병력이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훨씬 적은데도 엄청나게 잘 싸웠고요. 결사됩니다. 말 그대로 죽음을 각오한 병사들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전투력으로 처음에는 압도했는데 문제는 이 어린 관창을 보내면서 죽게 만들면서 신라 이제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좀 결국은 많은 숫자를 이겨내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게 되면서 사비성이 660년에 함락되면서 백제는 멸망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점은 요 사이에 백제 부흥운동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백제를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운동이 있었고요. 그게 이어지다가 결국 실패를 하게 되고, 자, 그런 과정에서 또 이번에 이제 남은 건 고구려니까 고구려를 멸망시키러 가게 됩니다. 나당 연합군이. 근데 고구려 멸망은 사실 그렇게 잘 싸웠던 고구려가 되게 허무하게 멸망이 된 데에는 이미 사실은 수나라 때부터 어마어마한 대군을 막아오면서, 그리고 단가도 몇십 년 동안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전쟁을 계속 치러야만 했고, 그런 거듭된 전쟁으로 이미 국력은 너무나도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하필 이 강력한 카리스마로 국정을 끌고 가고 있던 영계소문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들이 좀 내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장남이었던 이제 남생이랑 연남생, 그리고 나머지 이제 2남 3남 남건 남산이 좀 대립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연 남생이 당에 가담을 하면서 길잡이 역할을 해주게 되죠. 그러면서 고구려는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기 668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나 고구려 부흥운동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 이제 한반도 내에는 신라랑 당만 남았잖아요. 근데 당이 처음부터 이제 신라를 도와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도와주는 척 하면서 결국은 신라도 먹고 한반도 전체를 먹어 삼키려고 했던 욕심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신라는 이제 남아있는 이 당군을 몰아내는 전쟁을 치러야만 했고요. 그래서 그게 나당 전쟁이고, 그걸 끝내고 나서야 통일이 이루어지는 게 또 이제 8년 후거든요. 676년입니다. 그래서 백제 멸망과 그리고 고구려 멸망 사이에 8년, 그리고 고구려 멸망되고 삼국 통일하는 과정까지 또 8년,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것이고, 그 사이에는 백제 멸망, 백제 부흥운동, 그리고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운동, 나당 전쟁을 거치고 통일, 이렇게 이어진다고 봐야 돼요. 자, 그 중에 우린 부흥운동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뭐 어떻게 누가 했다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복잡하게 보지 않을 겁니다. 그냥 부흥운동이 있었고요. 지배층의 내분으로 결국 다 실패하게 됩니다. 고구려도 마찬가지예요. 지배층의 내분으로 결국 실패를 했는데, 요때는 조금 신기하게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을 멸망시켰던 신라가 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싶은데, 신라 입장에서는 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도와주는 척 하면서 당을 같이 몰아내려고 이제 연합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고, 고구려 입장에서도 아직은 자기들이 이 힘을 많이 잃은 상태니까 신라의 지원을 받아서 자기 민족의 원수인 당과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신라는 그걸 잘 이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로 실패를 하게 되면서 이 유민들은 신라와, 그리고 나중에 북쪽에 발해가 등장을 하게 되죠.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발해에 많은 유민들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당전쟁, 다시 이어서 보자면, 당이, 아마도 애초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심을 보여요. 그걸 보여주는 증거가, 백제 지역에, 옛 백제 지역에는 웅진 도독부를 설치했고요. 다음 고구려 지역에는 안동 도호부, 그리고 이게 가장 말이 안 돼요. 신라.
수도에 계림 도독부라고 하는 걸 설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독부, 도호부 이런 거는 지방의 군사 시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군사 행정 시설 이런 것인데 우리 2학년 때 배웠던 절도사들이 이런 도독부나 도호부를 관리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당 입장에서는 요 한반도 전체를 자기들이 관리하겠다, 점령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신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편은 한 명 더 있으면 좋죠. 근데 이게 희한하게 적의 적은 결국 편이잖아요. 그래서 신라랑 고구려가 고구려 부군이랑 이제 같이 서로 좀 지원을 하면서 같이 당에 맞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결국 신라가 사비성을 공격해서 웅진 도독부를 폐지시켰고요. 그리고 나당 전쟁에서 우리가 기억할 전투는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는 당의 육군을 결정적으로 물리친 전투가 매소성 전투이고요. 20만을 물리쳤습니다, 무려. 그리고 당의 수군을 결정적으로 물리친 전투는 기벌포 전투. 요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요. 이러면서 이제 당군을 다 몰아내고 결국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물론 영토의 규모나 이런 걸 본다면 되게 반쪽짜리 통일인 것 같아서 기분은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삼국에서 가장 약했던 신라가 결국은 통일을 이루게 되는 엄청난 대업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계랑 의점을 한번 보면 한계는 외세 의존적이죠. 그래서 신라가 혼자 통일을 이룩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나라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아쉬워하는 건 요거잖아요. 영토가 대동강 이남에 한정되었다라는 점. 영토가 너무나도 우리 고구려가 자랑하던 만주벌판 그리고 요동지역 이런 것들을 다 날려먹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아쉽지만 어쨌든 최초의 통일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정책적으로 보면 민족을 통합하려고 하는 의도가 많이 드러나는 정책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새로운 민족 문화를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이 되기도 했고 어쨌든 과정은 그랬지만 나당 전쟁을 통해서 이 한반도를 차지하려고 했던 이 당군을 몰아내는 과정이 나타나죠. 그런 점에서 신라인들의 자주적 성격이 잘 표현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모순되는 얘기인데 외세 의존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주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지는 참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까요? 발해를 볼 시간이 있을까? 발해랑 다음 통일신라에 관한 거랑 그런 건 다음에 봐야 될까요? 발해 건국이랑 요 부분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발해를 건국한 사람은 대조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7세기 후반에 거란족이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 요동지방에 당이 지배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고 그 틈을 이용을 해서 고구려 유민들을 규합해서 고구려 출신의 장군 대조영이 유민과 말갈 집단을 이끌고 동무산 기슭에 건국한 것이 바로 발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처음엔 사실 이름이 달랐는데 어쨌든 발해라고 이름을 고쳤고요. 여기 지도에 보면 영주 나와 있죠. 영주 지방에서 거란족이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 유민들을 이끌고 끌고 저기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처음엔 방어에 유리한 지역으로 옮겨간 것 같죠. 그래서 수도를 처음 나라를 건국하고 점차 나라를 키워가게 되는 거죠. 발해가 고구려 계승 의식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일본에 보낸 문서에 보면 발해가 발해라고 안 쓰고요. 그래서 고구려라고 씁니다. 그냥 아니면 고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 빼고. 그래서 고구려 다 그냥 고구려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발해 왕을 고구려 왕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일본에서 보낸 문서에도 발해 왕을 그냥 고구려 왕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서로가 그냥 발해를 고구려의 한 계승한 나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발해 이제 지배층이 고구려 유민들이었기 때문에 문화적인 베이스가 다 고구려 문화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와우,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